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용광로의 한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지만 5.18은 4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폄훼와 왜곡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해결 방안으로 정치권에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과연 5.18 왜곡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사용광로에서는 44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 운동의 현 주소와 왜곡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의 우월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하는 시사용광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에서 이 5.18 왜곡물을 발견해 5.18 왜곡과 폄훼 발언은 안 그래도 아물지 않은 지역민들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히 유 의원님, 제가 정통 대표적인 보수 패널을 모시고 5.18 관련 예. 주제를 토론하려고 하니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오늘도 저도, 좋은 말씀 저도 뭐 부탁드립니다. 광주 여러 번 왔지만 5.18을 주제로 제가 이렇게 토론에 보수정당 정치인이 온 거는 저도 저한테도 굉장히 좀 가슴이 무겁고 좀 새로운 거라서 오늘 굉장히 좀 경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5.18 묘역도 참배하고 오셨다고. 예, 참배하고 오는 길입니다. 네, 박구영 교수님도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이 됐습니다. 한 세대 이상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 의원님, 지금 5.18 현 주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5.18 민주화 운동만큼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갈등, 그다음에 왜곡,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게 많았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어떤 큰 전환점, 큰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4.19 혁명 같은 거 보면 4.19 혁명 이후에 그 혁명의 의의나 의미나 역사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 저는 뭐 민중항쟁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헌법에 굉장히 일치하는 시민들의 어떤 저항권, 그것의 표출이었는데 근데 이게 역대 정권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이게 지역 간에 저는 뭐 영남 출신입니다만은 지역 간에 또 이 5.18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고 정치인들이 그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악용한다 그럴까 이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도 역대 이래 보수 정당이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럴만 하면 또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고를 치고 이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게 한 번 있을 때마다 여기에 이제 호남에 또 전국에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다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진정성을 이렇게 의심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역사적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어떤 사법이나 이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또 정치인들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가 찌꺼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앙금이 남아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100%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수정당 내지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런 분들이 이 5.18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박구영 교수님께서도 현주소 한번 평가를 방금 그 의원님 진단하신 그러니까 여전히 5.18에 대해서 서로 극단적인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여전히 5.18의 정신 또 역사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까지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이라면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5.18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일 수도 있다.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 4.19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으니까 5.18과 관련된 이 분쟁은 실질적으로는 87년 체제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정체성 정치는 사실은 원래 긍정적인 의미로는 소수자가 억압받고 고통받은 것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뭔가 국민 일반의 동의를 받고 수기를 받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최근에는 갈라치기의 용도로 정체성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나치가 그 대표적인 격이란 말이죠. 나치가 정체성 정치를 통해서 민족 간 또는 국민 간 분열을 시키고 갈라치기를 해서 이민족을 죽여가는 이런 역사를 했잖아요. 최근에는 성별 갈라치기 또는 지역별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너무 여전히 정치권에서 너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진보와 보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를 약자들의 무기가 아니라 정치권, 특히 기득권이 사용하는 건 굉장히 큰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 그 점에서 특히 5.18도 가끔 이제 그 보수 정당에서 일정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당 내에서 혼동스럽게 하는 거. 그것은 정체성 정치와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갈라치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 역사 부정 행위를 통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을 결집하려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차차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 5.18 왜곡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유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됐고 또 그런 5.18 왜곡에 대한 반복을 대처하는 이 보수 정권의 어떤 정치권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선 때 2004년에 그때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 최초로 단체로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 묘역에 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딱 20년 전이에요. 그 이후에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갈라치기, 저도 뭐 진짜 그게 뭐 남녀 문제든 사장이나 이념이나 역사적 사건이 문제든 갈라치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0년 전에 비교해서 아니면 지금 44주년이니까 44년 전에 비교해서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특히 보수 쪽에서 진짜 이걸 악용하고 갈라치기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득세하고 있느냐. 그거는 저는 뭐 이거 광주에 와서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저는 많이 줄고 있다. 다수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립서비스 비슷하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게 우리 민주공화국이 무슨 어떤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저항이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말과 속으로 갖고 있는 속마음과 이게 과거에는 달라설 수가 있어요. 다수가. 근데 지금은 저는 다수의 보수 정치인들,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보수 정치인들은 우리가 5.18 같은 거 이거 진짜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예컨대 세월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이런 참사를 가지고 저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예컨대 천안함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군 장병들이나 세월호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잃은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그거를 갖고 말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보수 정당이 선거 때마다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이번에도 그랬고 4년 전 총선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점점 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5.18의 정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보수 정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칠 건 뉘우치고 그다음에 이 가치, 역사적인 어떤 가치와 이 희생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저희들이 진심 이런 거는 저는 좀 바뀌고 있다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유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거 사실이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랄까요? 그런 게 조금 더 두터워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거를 악용하고 왜곡하는 게 반복이 될까요? 일부 저는 극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극우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극우 인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 5.18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옛날에 전두환 정권에 무슨 그 군사 정권이 처음에 5.18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 발포를 누가 먼저 했니, 총기를 어떻게 했니, 무슨 폭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직도 믿고 계시는 시민들이 저는 일부 계신다고 보고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수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만큼은 제대로 된 보수를 하려면 그런 어떤 극우적인 주장과는 진짜 명백하게 선을 긋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 그래 떠드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새기고 우리도 그걸 실천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극우 세력과의 단절 이게 저는 우리 국민에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도 뭐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네. 유승민 의원님이나 그밖에 국민의힘에 그래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진정성, 그 말씀의 진정성에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또는 관찰자적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다만 이 상황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떤 거냐면요. 마치 증언할 수 없는 걸 증언하는 고통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나치 시대에 그 프리모 레비라고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직접 그 나치의 인간 살해 현장에 살아서 나온 사람이 그걸 증언한다는 것은 증언 불가능한 걸 증언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걸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말해도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 특히 우리 사회에는 그 가장 큰 적, 역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감각이에요. 통증, 다른 사람의 아픔에 통증에 같이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분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이분들은 사실은 저는 꼭 극우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로 만들어진 신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 당시에 그 시대의 주류를 형성하거나 그 시대의 기득권자였던 사람들 입장에 보면 기득권 정치 세력 입장에 보면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졌던 가치 체계가 있단 말이죠.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실이 왔으면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이 기이하게 무감각해지는. 타인의 통증에 무감각한 것은 사실 5.18에 대해서 시작된 이 무감각증이 저는 세월호 이태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 조금만 예. 말씀 도중에 조금만 제가 부연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통증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공감, 남의 통증, 고통에 공감하는 것. 5.18에 오늘 참배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희생된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그때 대학 중간에 군대에 가 있었을 때 그때 제 나이 또래거나 제보다 뭐 몇 살 많거나 저보다 약간 어리거나 그게 전부 다 대학교 뭐 초년생들, 고등학생들 뭐 그 나이면 조금 어리고 이런데 그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늘 해요. 세월호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거는 정치할 자격이 없죠. 저는 5.18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제가 통증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이 고통, 44년 동안의 이 고통을 희생자와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불만스럽게 지금 끝나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피해자, 희생자와 가해자의 증언과 물증과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해서 5.18을 겪어보지 않은 지금 세대들이 이제 44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은 이 5.18이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떤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남길 거냐라는 측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시대를 살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유가족, 그 당시에 그 처참에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남은 기록들이나 이런 걸,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공감과 통증, 그거는 그거대로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저는 굉장히 고증이라 그럴까요? 네. 예? 정확한 진술과 정확한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역사를 정확하게 써내려가서, 그게 5.18이 지금 44주년이 아니라 100주년이 가더라도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양쪽 방향으로 좀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통증이나 공감이나 이런 게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보수 정당에서 그런 게 부족했다면 그게 이 가해자의 정치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우리는 좀 진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저는 이 문제는 이제는 보수 진보를 좀 떠나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하는데 합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 5.18 왜곡과 앞으로 나아갈 예. 방향에까지 뭐 대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논의가 상당히 앞으로 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예, 그렇죠. 하겠으니까 예, 예. 다시 약간 논의를 되돌리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일부 극우적인 세력이 그거를 악용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악용하죠. 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인지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해년마다 5.18 기념식, 지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8일 기념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번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의 상당수가 내려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지금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의 저는 그렇게 일환이다.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5월 18일 날 광주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뭐 의원들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많이 와서 여기 와서 희생자의 얼굴도 보고 봉안소에도 들어가 보고 무명 행방 불명된 묘소도 다 묘비 뒤에 그 무슨 글씨가 적혔는지 다 한번 읽어보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꾸로요. 제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천안함 우리 행사할 때 좀 제발 좀 와라. 예? 보수 정당이 5.18 행사할 때, 세월호 행사할 때 열심히 참여하고, 그 거꾸로 천안함 행사하고 제2연평해전 행사할 때는 진보정당 사람들도 좀 와라. 이래야 이게 이 역사적인 고통이나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슬픔, 공감 이런 게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은 많이 다른 사건들이죠. 그렇지만 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트라우마를 다 겪은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정치가 움직이면 저는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유 의원님께서 자연스럽게 5.18이 민주 진영만의 전유물이냐 이런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박구영 교수님, 그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해 주시죠.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끝난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막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인생이 망가진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앞으로 30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코로나는 끝나지 않거든요. 마치 제주 4.3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주 4.3 때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자기는 아직도 멸치도 안 먹어요. 왜? 제주 4.3 바다에 자기 가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멸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정치인 그리고 예술가, 저처럼 학문하는 사람, 기자들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볼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하는 이유고 학문하는 이유고 예술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무슨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합의된 정교한 증거에 기초해서 어떤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가자 동의합니다. 다만 역사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 게 무슨 문제냐면요. 간단한 예로 5.18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방송이 불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 구술체라고 받아보면 놀랍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진실이고 나머지 거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대 역사 기술 방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모든 이야기가 다르면서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첩되면서 서서히 축적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말끔하게 정리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또다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중첩돼서 합의되고 그 중첩된 두께만큼이 우리 국가, 국민들이 그나마 공통된 기반 위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짧게 할게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북한군이 개입을 했느니 뭐 무슨 시민군이 뭐 먼저 발사했느니 이렇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이 만약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일부가 있다 칩시다. 그렇죠. 그분들을 저는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려면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에 공감하는 그거 플러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같이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뭐 4년 만에 끝났다고 해가지고 보고서 하나 딸랑 내고 그 뭐 불만을 가진 사람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지 말고 이 역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축적이 되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 축적을 잘하자는 거죠. 그 축적을 잘해야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점점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점점 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축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박 교수님 말씀이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주 일부만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들이 받는 그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을 생각하면 특히 정치인이라면 또 언론인이라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읽힙니다. 꼭 그 부분에서 의원님 오셨으니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 희생자들이 상무대에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 뭘로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관을 태극기, 다 국기. 태극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 염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5.18 때 가장 중요한 시민 결집대회, 분수대회에서 있을 때 항상 가운데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군들 구술체로 한 걸 전부 읽어보면요.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느낌으로 일했다고 그래요. 그건 정말로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 하나하나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런 이상한 말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세상이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말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첩. 서로 겹치게 중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5.18이 민주 진영만의 전유물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건 5.18이 어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당사자주의에 대한 언급도 있고 민주 진영에 대한 언급도 있고 사실은 그게 정치적 쟁점화될 때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문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사자들 당시에 1980년 5월 당시 도청에 있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 연관돼서 희생당하거나 고통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그날의 마음으로 44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욕심도 부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5.18을 이야기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거 정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5.18 자체가 저는 민주 진영 거이거나 또는 진보 진영의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5.18의 가치가 폄훼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는 만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 보는 입장이에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든 이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5.18 이전에 1980년 5.18 이전에요. 그 12.12가 있었고 그 이전에 11.6이 있었고 그렇죠. 부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2.12 쿠데타라는 게 이게 이 군사 세력이 이 군사 독재의 그 길을 트기 위해서 쿠데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반대하다가 뭐 몇 개월 후에 이제 그렇죠. 5.18이 네. 서울의 봄이 나온. 제가 왜 이제 우리 민주 진영의 전유물이냐. 근데 이게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정치 사건들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역사들 그거하고 5.18이든 12.12든 11.6이든 이게 무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국민의힘 보고 너는 전두환의 후배들 아니냐 후손들 아니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이제 배척을 하시면 저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도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냐 5.18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당연히 아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쪽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정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철학과 정신과 아까 말씀하신 공감과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보수 진영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평가하느냐를 좀 더 국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를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 대통령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전두환 씨는 살인마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의원님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각각의 정치적 또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대 또는 상대편의 정치 세력이 똑같은 정체성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전두환 씨는 5.18의 관점에 봤을 때 살인자일 뿐이다. 다만 그 전두환 씨가 만들거나 또는 전두환 씨가 기여한 정당이 5.18을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예. 그리고 그 공유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지금은 많이 공유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토론 서두에 제가 정통 보수 패널을 모시고 이 5.18 주제를 다루니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했는데 글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허심탄회한 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이런 5.18 관련된 얘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주 좋은데요. 또 근데 저희가 주어진 토론 주제들을 조금 다뤄야 해서 다시 조금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의 5.18 왜곡이나 폄훼 못지않게 대중문화에 깃든 이 5.18 왜곡도 참 문제가 많은데요. 최근에는요,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에서 5.18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져서 사실 광주 시민들 굉장히 많이 놀랬고 또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런 논의들이 오갔는데요. 이 5.18을 사실 이제 근절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맞기는 맞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5.18 왜곡의 어떤 근절 해법이랄까요? 뭐 어떤 게 조금 전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2021년에 그 5.18 민주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8조를 이제 넣어가지고 거기에 거기사실 유포에 대해서 일반 형법에 처벌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사실 징역형은 5년 이하로 같은데 벌금형은 이제 1,0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를 이제 증명이 돼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출판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공개 토론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에 그게 있다는 그 게임에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는 봤는데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게임에 그래 들어가 있으면 그게 신문 방송이나 이런 공개 토론에서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법에 따라서 저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고 이랬는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를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따지거든요. 이 뭐가 허위사실이냐부터 시작해서 그 의도가 뭐냐 이런 걸 갖고 법관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만 읽어봐갖고는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그 법만 읽어봐갖고는 일반 형법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뭐 5.18 특별법,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그랬는데 재판이 오면 결국은 허위사실이냐, 명예훼손을 했느냐, 공개적으로 했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참 답답한데 저는 그 게임 관련 이 부분도 저는 당연히 고발되고 그거는 수사를 해서 저는 처벌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공개적인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 의원님이 이제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좀 부담이 좀 덜고 좀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제 광주 또는 이제 철학자로서 또는 법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처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요구사항 여기까지 가지 말자는 어떤 도덕적 원칙으로서 작동하길 바라는 것이지 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되거나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해지면 뭔가 그런 일이 생겨나겠죠. 안 생겨나길 바라는데 이 초등학생 게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나치가 큰 인류에 재앙을 주고 나서 독일은 좌우가 동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나치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치를 분명히 비판하고 그러면서 많은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후세대들 중에 누구도 나치의 뒤를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나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48년 정도 겁니다. 48년에 그 유대인 교회에 하켄크로이츠 도일말로 그러니까 그 나치를 상징하는 그게 그림이 새겨지고 유대인 나가라고 하는 구호가 외쳐지고 그래서 2명의 청년이 그랬고요. 대학생이. 그때 독일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이 합의한 게 뭐냐? 법률로 다 할 수 없다. 정치로도 다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길은 뭐냐? 교육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교육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버전하면 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 비슷하게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왜곡을 견디는 힘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곡이 무조건 사악하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사람은 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걸 가능하면 교육적 문제로 해소하고 또 확장하고 단 최소한의 미니멀 리콰이먼트, 최소한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걸 법적 장치로 도덕적 장치로 마련하는 데서 만족하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유승민 의원님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런 말 해야 되는데 아니 저도 미디어 전공자라서 네. 그러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이 일베를 비롯해서 이 게임 산업과 같은 이런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5.18 왜곡을 근절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항상 어디에서나 그렇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다 같이 모니터링하는 대중요법적 차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건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같이 가야 되는데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신력 있는 국가 기록이 제대로 기록되는 것. 이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사실은 왜곡이 더 줄어들고 그렇죠. 왜곡이 근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곡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5.18의 가치를 알리는 인터넷 상에서 게임도 더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그걸 근절하기 어렵다면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더 좋은 가치를 우리 역사가 저는 동학 농민전쟁 이래로
많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게임 산업하고 결합시켜서 보다 다음 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 정치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고요. 교육이란 말씀은 이제 거부감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걸 시민들이 이해하도록 이제 널리 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고전에 독일 같은 경우에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나치도 히틀러도 민주적인 선거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독일 국민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네. 독일의 무슨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치인들, 독일 정치인이라면 거기에 이제 합의를 진짜 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합의가 오늘이 독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합의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세계에 일관되게 보여줬거든요, 독일은. 네. 그 물론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있죠. 그 우리나라도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선거 때마다 5.18을 가지고 악용하지 않고 세월호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치권에 그게 뭐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고 민주주의 기본적인 가치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권도. 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헌법 전문 수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그 화면이 있는데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이 왜곡의 악순환이 끊기는 근본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4.19 민주 이념인데 거기에서 4.19 혁명과 부마 민주 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까지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모든 근현대사의 가치들을 담자 이런 내용인데요. 의원님, 방금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된 거 근본적인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찬성하고요. 저희 보수 정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꺼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오래전에. 네. 근데 갈수록 저희들은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저거 합니다. 근데 헌법 개정 저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는 잘 안 돼요, 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87년 헌법이 개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하면서 저거 꼭 넣었으면 좋겠고, 저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는 지금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네. 그다음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5.18 민주화 정신이 들어가면 4.19 다음에 5.18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화면에 보니까 부마 항쟁, 6월 항쟁까지 같이 넣어서 하자. 이런 이제 초안 같은데 뭐 저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4.19도 사실 그 전에 2.28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학생운동 광주에서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어디까지 우리 헌법에 넣을 거냐는 좀 생각해보다 저는 중요한 거는 저기에 5.18을 사실 뭐 길게는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18에 대해서 정명이라 그럴까? 가장 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가 저게 정치적 합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니까 5.18이 그 참혹한 실상과 그 투쟁과 이런 게 안 드러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민중항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가장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헌법 전문에 넣었으면 좋겠다. 다만 선거 때마다 다 약속했고 저도 맨날 떠들고 하지만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헌법 개정에 들어가면 그거는 완전히 정치권에서 별 세계예요. 헌법 개정하자 그러면 권력 구조도 할 거냐, 뭐 국민의 기본권 부분은 어떻게 할, 경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따지면 4년 국회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5년 대통령 임기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냥 의석만이 차지했다고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보수 진영도 동참을 해서 서로 합의해 가면서 헌법 전문에 꼭 좀 빨리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헌 관련해서 많은 그 논의 또는 제가 법철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여야의 차이보다 같은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일정한 합의만 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까봐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문제지 대부분의 많은 내용에 합의가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 법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생각해 보면 그 인류 역사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운명 공동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죽음을 공동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묘가 있고 국가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국가묘는 일종의 국가 전체로 보면 일종의 신체와 같은 거예요. 과거에서 또 미래를 연결하는 국가의 신체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에 해당된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이 양자가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국민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혼과 육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왕이면 광주도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5.18 민중항쟁 단 그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전락해서 영원히 헌법 조문에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마 항쟁하고 하나의 사건을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3일인가요?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이 네. 문제를 헌법 수록을 하자라는 관련 세미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는 예.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그 합의안에 이런 헌법 정신 수록 또 헌법 체계 87년 체제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 민주주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사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주어졌다는 데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유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정도랄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민주주의는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정치인들도 진짜 감시받고 견제받고 진짜 영혼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퇴보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굉장히 위험하게 아주 뭐 50년, 100년 뒤로도 가고 우리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폭정, 티런이라고 그러죠. 그런 폭정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의 민주주의가 그러면 44년 전에 5.18 저 희생자들이 정말 실현하고자 했던 그 민주주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지금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도저히 가까이 있다고 자신을 못하죠. 예, 그게 뭐 꼭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정치권 전반에 양진영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지금 우리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게 과거 10년, 20년, 30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진짜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저는 왜 우리 임시정부부터 우리 건국헌법, 재헌헌법부터 대한민국이 왜 민주공화국이다 이랬냐 하면 그냥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다수결 민주주의를 넘어서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게 우리 헌법 1조에 나오는 공화라는 이야기고 이 공화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도 안보도 양극화도 저출산도 기후도 다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그 정치가 잘 되려면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2년 동안 민주주의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총선에 뭐 참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보수 정당한테는 지금 총선 3번째 지고 있는데 저희는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수 정당에 처음 입당을 해가 25년째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정치가 지금과 같이 가서는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저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보수 정치가 이런 호된 채찍질을 국민들한테 당했으면 그러면 진짜 무섭게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잘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렇게 민주당이 잘못하는데 우리가 더 못하는 거예요. 박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얘기 주시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 진단 짧게 해주시고. 당황스럽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란 말이 저는 잘못된 번역을 하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데모크라티에 주의란 말이 없어요. 없어요. 예.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할 때 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정의거든요. 민주정의죠. 민주정치 체계거든요. 그래서 민주정은 기본적으로 원래 말뿔로 가면요. 네. 근본 없는 자들의 통치 체계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통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통치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자유의 이름으로 그게 대통령과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 특히 부자들의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네, 그렇게 이게 좀 진단하시는군요. 심각하다. 그리고 네.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박 교수님, 네. 정말 시간이 죄송한데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2분밖에 남지 그래요? 않아서 네네. 마무리 발언은 드려야 할 것 그렇죠. 같아서 지금 맞아요. 올해 5.18 민주화 운동의 슬로건이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입니다. 아마 이 슬로건이 가장 필요한 게 정치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유 의원님 30초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참 지난 2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그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해도 보수 정당 저희 당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보면 나오는 김오랑 소령 그 당시에 12.12 쿠데타 때 M16을 6발 맞고 현장에 즉사한 그 부분의 훈장을 수여하는데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34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관심과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5.18도 이게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지 네. 저는 바로 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 30초입니다. 예, 저는 어떤 보수도 바른 군인을 모욕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바른 군인. 제대로 된 군인에게 모욕을 주는 보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가장 심각하고 위기스러운 것은 대통령 이하 보수의 핵심 인사들이 군인들에게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른 군인들에게. 네. 그러면 천안함을 말한다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 주시기를 우리 전 의원님께서 당대표 되셔서 네.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허심탄회한 얘기 나누었습니다. 보름 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요. 정쟁과 반목의 정치가 되풀이되기보다 5.18 광주 정신이 지향했던 것처럼 연대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 영광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두 분도 감사합니다.